소개해드릴 논문은 더 라마3 Field of the Models입니다. 이 논문의 같은 경우는 저자들은 한두 명이 쓴 게 아니라 이제 라마팀 AI, 즉 메타의 라마 AI 팀이 집단 규모로 논문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협업 저자로 500명이 넘는 규모로 공개된 기술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ArcXV 저자 목록 맨 앞에는 아론 그래플로리, 아비노 메뉴 두베이 등이 리드 저자로 올라가며 사실상 수백 명의 공동 저자이지만 메타 내부의 연구, 엔지니어링, 안전, 시스템 팀이 함께 작성한 제품급 LLM, 레시피, 평가, 안전, 보고서 성격이 강합니다. 예시로 아브레마뉴 두베이는 메타 AI 연구원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이며 메타 공식 인물 페이지에 따르면 MIT에서 2021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머신러닝 연구를 수행해왔다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얼마 전에 댓글에 과거의 유명한 논문 말고 최신의 논문 중에 좀 파급 효과가 강한 논문을 소개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요새 최신 논문이 어떻게 하면 어떤 걸 소개시켜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 논문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라마3 모델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 기술 보고서로 이 논문을 보시면 되고요. 멀티링구얼, 코딩, 추론, 도구 사용을 기본 지원하는 모델군과 최대 405B 파라미터, 최대 128K 컨텍스트 등 핵심 스펙 학습, 사후학습 평가 결과를 폭넓게 공개했습니다. 모델을 공개 배포하고 사전학습, 사후학습 버전을 포함한 것을 안전 모델도 함께 언급하면서 이후 오픈 생태계 산업계에서 기준선 비교 대상으로 매우 자주 인용되는 축이 됐기 때문에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됩니다. 실제로 2025년 이제 작년이 됐죠. CVPR에서 더 라마 힐드 오브 더 모델스 라는 이름의 초청 세션이 잡힐 정도로 학계 산업행사에서 메타의 라마 계열 접근 자체가 중요한 레퍼런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용 맥락도 컴퓨터 비전, LLM, 서베이 응용, 재료과학이나 의학 음상 등까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레퍼런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용수는 집계 사이트 아카이브 같은 데서마다 다르고 계속 변하지만 현재 아카이브 등 ADS가 표시하는 값 기준으로는 4102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요약을 앱스트랙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논문에 의하면 현대 인공지능 즉 현대 AI 시스템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논문은 라마3라고 불리는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 집합을 제시합니다. 라마3는 다국어, 코딩, 추론, 도구 사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언어 모델 군집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는 405 빌리언 즉 4050억 파라미터를 가진 밀집 트랜스포머이며 최대 12만 8천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라마3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적 평가를 제시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라마3가 다양한 과제에서 GTP4, 당시에는 GTP4였거든요. 지금은 5.2까지 나왔죠. GTP4와 같은 선도적 언어 모델들과 비교 가능한 품질을 제공함을 확인을 하겠다. 즉 우리가 만든 라마3가 GPT-4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50억 개의 파라미터 언어 모델의 사전학습, 즉 프리트레인드 및 후처리, 포스트 트레인드 버전과 입력 및 출력 안정성을 위한 라마가드 3 모델을 포함하여 라마3를 공개적으로 배포하겠다고 이 보고서를 내면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논문은 그 구성적 접근을 통해 이미지, 비디오, 음성 능력을 라마3에 통합한 시험 결과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은 이 접근법이 이미지, 비디오, 음성 임시 과제에서 당시 이 논문이 나올 때 2024년도였거든요. 2024년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즉 최신 모델들과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즉 메타가 아무래도 그 다른 빅테크 기업 뭐 오픈 AI나 그록을 비롯한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그리고 가장 큰 GPT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 낮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능 되게 좋거든, 우리 진짜 좋아, 그거를 이제 자랑하니까 어느 정도 어필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쓴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 3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아까 이 healed 무리라고 합니다. 즉 여러 나라의 여러 모델들, 좋은 여러 성능 모델들의 모임이 라마 3이고,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각각의 여러 모델, 각각 특화된 모델들이 있어요. 그 특화된 모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라마 3를 구성하고 있는 거라. 파운데이션 모델 모임들이 어떤 기초가 되는 여러 해결을 하는 모델들, 전문 모델들이 모인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코딩 상자, 만능 상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해결을 해주는 여러 모델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할 때 아까 4천 4050 4050억 개라고 합니다. 405 빌리언 파라미터는 4050억 개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트랜스포머가 있다는 건데 엄청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이 논문을 좀 이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라마3를 만들었고 4050개의 스위치 즉 파라미터를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12만 8천 개의 토큰 즉 기억 노트로 되게 긴 기억도 오래 기억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전 학습도 지식을 하고 그리고 사후 학습으로 뭐 안전을 더 보장을 했다. 그래서 라마3 가드를 한번 지켜봐달라.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실제 실험으로 그림, 영상, 뭐 소리까지 멀티모달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서론 부분을 보면은 이렇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언어, 비전, 음성 및 기타 모델리티에 대한 일방적인 범용 모델로서 매우 다양한 AI 과제를 지원하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많은 현재 AI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제 현재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학습 단계, 즉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측을 하게 되거나 또는 캡셔닝이라고 해서 비교적 단순한 과제를 사용해서 모델을 대규모로 학습시키는 것이 있고요. 이게 프리트레이닝 방식이고, 나머지 두 번째 방식은 포스트 트레이닝, 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델이 지시를 따르도록 튜닝을 하고 인간이나 기술자의 그 선호가 정렬되도록 하며 특정 역량, 뭐 언어 번역이나 코딩이나 추론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후처리를 하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언어를 위한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 집합인 라마3를 이 사람들은 만들겠다. 그래서 이 라마3가 뭐냐? 이건 모델의 군집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특화된 모델들이 모인 거고, 그래서 다국어, 코딩, 추론, 도구학습을 사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는 4050억 파라미터를 가진 밀집 트랜스포머이고 최대 12만 8천 개의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집 모델 같은 경우는 표 1에 나열된 표 1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표 1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결과는 이 당시 라마 3.1 모델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간결함을 위해 계속 3.1 쓰는 것보다는 좀 간결하기 위해서 그냥 라마 3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품질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세 가지 핵심 레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 그리고 마지막이 이런 데이터 스케일을 관련한 복잡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개발자들이 이 세 개를 되게 최적화하였다. 최적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앞으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라마3 여러가지 3.1이라고 하는데 지금 3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모든 결과 페이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세 튜닝이 가능한지, 다양한 언어 사용이 가능한지, 롱 콘테스트 즉 오랫동안 그 토큰을 길이를 길게 했을 때도 그걸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뭐 도구를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들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사전 학습, 프리트레인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왕창 읽으며 공부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추론을 하기 전에 미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단어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캡셔닝이라도, 우리 보통 그림 같은 거 뭐 한글 파일에 넣었을 때 밑에 참 캡션을 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사전 학습이고, 후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미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줘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 모델이 답변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게 후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세 가지, 데이터, 스케일, 그리고 복잡성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 데이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전 버전 라마, 지금은 라마 3인데 이전 버전 라마와 비교해서 사전학습과 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계산했다. 즉, 이 데이터는 결국 그 어떤 특정 모델을 훈련하는데, 트레이닝하는데 사용하는 그 데이터인데, 이 전 버전보다 지금 버전이 양과 질을 모두 개선을 했다. 라마 3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개선에는 사전학습 데이터에 대한 신중한 전 처리 및 큐레이션, 파이프라인 개발, 그리고 후학습 데이터에 대한 더 엄격한 품질 보증 및 필터링 접근법 개발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3를 약 15조의 다국어 토큰 규모의 말뭉치로 사전학습했는데, 이는 라마2의 1.8테라, 즉 거의 한 1.5조 1.8쪽의 토큰과 비교된다. 거의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넘게 차이 나는 토큰으로 데이터의 양을 더 개선을 했고, 물론 데이터 질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전 라마 모델들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에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의 플래그십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3.8 곱하기 10의 25승 플롭스를 사용해서 사전 학습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이전 버전 라마 2의 가장 큰 버전보다도 거의 50배 많은 더 연상량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4,050억 개의 학습 가능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 그리고 뭐 토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서는 15.6테라 텍스트 토큰을 사전을 학습을 했다. 여기서도 그 아까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연산을 하였고, 토큰 같은 경우도 더 크게 다 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스케일링 법칙이 예측하듯이 대표 모델은 동일한 절차로 학습된 더 작은 모델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이 논문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라마3 모델은 우리의 스케일링 법칙은 대표 모델이 우리 학습 예산에 대한 연상형 관점에서 최적에 가까임을 시사하지만, 이 더 작은 모델들은 컴퓨터 옵티멀한 훨씬 더 오래 학습보다도 훨씬 더 오래 학습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동일한 추론 예산에서 컴퓨터 옵티멀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후학습 과정에서 대표 모델을 사용해서 더 작은 모델들의 품질을 추가로 개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연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산형 관점에서는 최적에 가까운 크기도 우리가 해냈다 라는 것을 스케일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 마지막, 이런 복잡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라마3 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더 확장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를 선택을 하였고, 예를 들어 이제 라마3 같은 경우는 학습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혼합 전문가 모델, 즉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 대신 약간의 변형만 적용한 표준 멸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라마3에 대한 복잡성 관리를 한 겁니다. 뭐 비슷하게도 이 논문 이 라마3를 만들 때 더 복잡한 광학습 알고리즘, 이는 대체로 안정성이 낮고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미세 조정, 지도 미세 조정, 리젝션 샘플링, 그리고 직접 선호 최적화에 대한 기반한 비교적 단순한 후학습 절차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성 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그걸 이제 버리고 지도 미세 조정이나 리젝션 이런 거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라마3가 지금까지 똑똑해진 세 가지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스케일, 그 다음에 복잡성 관리인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라마 2보다도 그 데이터 훨씬 더 많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모으기 전에 미리 이제 오염된 데이터들을 털고, 그리고 막 오염되거나 틀렸던 거를 골라내는 필터를 써가지고, 라마 2 같은 경우는 1.8조의 단어 조각이면 라마 3는 거의 15조의 단어 조각을 써서 엄밀히 말하면 약 8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를 훈련을 시켰다,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라마 3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연산, 그리고 더 긴 시간으로 훈련을 했다. 그래서 대표 모델 같은 경우는 3.8에 12, 25승 정도의 계산을 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4050개를 가지고 15.6조 단어 조각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라마2 모델보다 라마2라는 축구팀이 있고 라마3라는 축구팀이 있을 때 라마3라는 축구팀이 더 큰 운동장에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운동장에서 더 오래 연습하고 코치도 좋은 코치에게 배웠다. 그래서 실력이 무조건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스케일링 법칙이 뭐냐면은 연습량과 체격이 커지면 보통 실력이 좋아진다는 약간 운동 공식 같은 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뽑을 때 큰 선수,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뽑고 그다음에 그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운동을 오랫동안 시키면은 이 사람이 고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물론 이제 작은 선수 피지컬이 안 좋아도 연습을 오래 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더 잘할 때가 있지만 되게 편하게 생각했을 때는 스케일링 법칙에서는 체격이 좋고 피지컬이 좋고 시간이 그 연습량이 많아지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스케일링의 법칙입니다. 복잡성 관리는 뭐냐면은 그 정돈된 주방으로 요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키울 때 너무 복잡한 도구를 막 쓰면 엉키고 불안정해지니까 라마3 팀은 그냥 표준에 가까운 간단한 방법을 골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안 쓰고 정돈된 주방으로 요리한다. 요새 흑백 요리 2처럼 막 재료가 저기 여기저기 있는 그런 흐트러진 상태가 아니라 정돈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그다음에 표준에 가까운 간단한 방법을 골랐다. 그래서 어려운 혼합 전문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혼합 전문가 모델이라고 2017년에 나오는 실제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지 않고 조금만 변형한 표준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다. 밀집 모델이죠. 밀집 모델을 사용해서 훈련이 안정적이게 됐다는 거고요. 후학습의 방법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거나 이게 약간 좀 삐걱거리기 쉬운 강화학습 위주 대신에 지도 미세 조정이나 리젝션 샘플링 또는 직접 선호 최적화 같은 단순하고 믿을 만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장하기 쉽고 튼튼하게 복잡성 관리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좀 쉽게 비유하자면 아까 정돈된 주방이라고 했고 주방에 막 최신 기계 잔뜩 두면은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쓰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게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칼만 있겠다. 칼로 다 만들겠다. 그래서 대신 이 칼은 뭐 검증된 칼이겠죠. 장인의 칼 이런 걸로도 최신 기계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복잡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라마 3 같은 경우는 훈련을 시킬 때 데이터는 더 많고 깨끗한 글로 공부를 했고 스케일 부분에서는 더 큰 힘과 긴 시간으로 훈련을 했다. 더 좋은 피지컬과 더 좋은 연습량으로 훈련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스케일은 피지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컬. 그리고 피지컬과 시간, 훈련 시간, 이런 피지컬.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 관리 같은 경우는 단순 안전한 레시피를 하겠다. 단순하고 안정된 도구만 쓰겠다. 너무 복잡한 도구를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성도 더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의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라마3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뭐 8빌리언, 70빌리언, 405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세 가지 다국어 언어 모델로 이루어진 군집이고 이 라마3의 성능을 다양한 언어 이해 과제를 포괄하는 다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쟁 모델들과 라마3를 비교하는 광범위한 휴먼 이벌레이션, 즉 인간 평가도 수행하였고 주요 벤치마크에서 대표 라마3 모델의 성능 개요는 표 2에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표 1을 볼까요? 여기가 이제 표 2죠. 보시면은 제미나이 있고
라마 3가 있고 GPT도 있고 우리가 아는 뭐 흔한 모델들이 몇 개 있는 거죠. 클라우드도 있네요. 소넷도 있고 뭐 그러고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GPT-4와 같은 선도적 언어 모델과 우리 라마 3는 동급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최고 성능에 근접한다. 그래서 더 작은 모델들도 동급 최고로 유사한 파라미터 수를 가진 대체 모델들보다도 우수하다. 그래서 라마3는 이전 모델들보다 유용함과 무해함 사이의 균형을 훨씬 더 제공하기 때문에 라마3가 되게 좋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의 라마3의 커뮤니티 라이센스 하에 세 가지 라마3 모델 전부를 공개 배포할게 라고 이 논문을 업로드하면서 얘기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메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라마3 4050거의 파라미터 언어 모델의 사전학습 및 후학습 버전과 입력 및 출력 안정성을 위한 새 버전의 라마 가드 모델이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마3의 공개 배포가 연구 커뮤니티에서 혁신의 물결을 촉발하고 일반 지능 인공, 소위 말하는 AGI 개발을 향한 책임 있는 경로를 가속하기를 이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3의 개발의 일환으로 이 연구자들이 이미지 인식이나 비디오 인식, 음성 이해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모달 확장도 우리는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확장이 아직 활발하게 개발 중이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결과뿐 아니라 이러한 멀티모달 모델에 대한 초기 실험 결과도 살짝 찍먹 느낌으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제 뭐 라마3를 공개 배포할 거고 그리고 우리 성능이 뒤처지지 않고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 멀티모달도 개발을 할 거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에 대한 라마3에 대한 아키텍처는 이 피겨 1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3 언어 모델의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언어 모델 사전학습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건 뭐냐면요. 사전학습인데 사전학습은 언어 모델인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먼저 대규모의 다국어 텍스트를 데이터에 있던 거죠. 이런 텍스트 말뭉치를 이산 토큰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음 토큰 예측을 수행하도록 대규모 언어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한다. 즉 사전학습했다는 겁니다.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모델은 이제 자신이 읽는 텍스트로부터 언어 구조를 학습하고 세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학습은 초대 규모로 진행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4050의 파라미터 모델을 한 15.6 테라 토큰으로 8K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사용하여 사전학습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사전학습 단계 이후에는 지원 컨텍스트 윈도우를 12만 8천 개 토큰까지 확장하기 위한 지속 사전학습 단계를 추가로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학습에 대한 얘기고 언어 모델 후학습 같은 경우는 사전학습 때 언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갖지만 아직 지시를 따르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애시선트 즉 조수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라운드에 걸쳐 사람의 피드백에 맞춰 모델을 정렬하고 각 라운드는 지시 튜닝의 데이터에 대한 미세 조정과 직접 선호 최적화를 포함을 합니다. 이 후학습 단계에서 그 도구 사용과 같은 새로운 능력도 통합하면 코딩과 추론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큰 향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성 완화 또한 후학습 단계에서 모델에 반영이 되고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은 풍부한 능력 집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소 8개의 언어로 질문을 답할 수 있고 고품질 코드도 작성하고 복잡한 추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별도의 사전 없이 제로샷 방식으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적 접근을 사용해서 라마3의 이미지, 비디오, 음성 기능을 추가하는 실험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가하게 된 걸로 인해서 멀티모달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연구원 접근법은 이제 그림 28에 나타난 세 가지 추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림 28은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인코더 사전학습
이 뭐냐? 그럼 이거는 이미지와 음성을 위한 별도의 인코더를 학습을 한 거고, 이미지 인코더는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쌍을 학습해서 모델은 시각적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대한 자연어 설명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인코더는 음성 입력의 일부를 마스킹한 다음에 이산 토큰 표현을 통해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하도록 하는 셀프 슈퍼바이저드, 즉 자기지도학 접근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음성 신화의 구조를 학습을 하고, 이미지 인코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날 거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비전 어댑트 학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이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통합하기 위한 어댑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터는 이미지 인코더의 표현을 언어 모델로 주입하는 일련의 교차 어텐션 충돌로 구성되고, 이 어댑터는 텍스트 이미지 쌍 데이터로 학습되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 표현을 언어 표현과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 학습 중에는 이미지 인코더의 파라미터도 함께 업데이트하지만 의도적으로 언어 모델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하지 않게 됩니다. 비디오 텍스트쌍 데이터로 이미지 어댑터 위에 비디오 어댑터를 추가로 학습하여 프레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집계할 수 있게 되는 게 앞으로 얘기하게 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성 어댑터 학습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 인코더를 통합하기 위해 음성 인코더를 미세 조정된 언어 모델에 직접 입력될 수 있는 토큰 표현으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고품질 음성 이해를 가능하기 위해서 지도 미세 조정 단계에서 어댑터와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조인틀리 업데이트합니다. 즉 함께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언어 모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음성 변환 시스템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실험을 통해서 이미지와 비디오의 컨텐츠를 인식하고 음성 인터페이스 또한 상호작용을 지원한 모델을 얻게 됐고, 아직 이 모델들은 뭐 완성된 게 아니라 한창 연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기반을 하여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좀 요약하고 좀 쉽게 얘기한 같은 경우는 라마3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사전학습.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미리 가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글들을 잘게 쪼갠 토큰으로 바꿔서 그 언어의 다음에 올 말을, 즉 토큰을 맞히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콘텍스트 맞히는 거죠. 이걸 왜 하냐? 왜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하면 말의 규칙, 문장 흐름, 그 다음에 이런 지식 등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감각, 그 다음 넷스위치 4050여 개의 큰 모델을 15.6조의 토큰으로 엄청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5.6B라고 한 건 15.6조죠. 빌리언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8K, 즉 8,000개의 메모장으로 시작해서 컨텍스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12만 8천 개의 초대형 컨텍스트로 엄청 늘렸다. 토큰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음 문장 이어 말하기 놀이를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라마3라는 모델이 엄청나게 언어에 대한 지식도 늘었고, 그 다음에 상식도 그 언어를 공부하면서 상식도 같이 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사전학습 시간에. 그 반대는 후학습이 있겠죠. 그 후학습 때는 뭐였냐면은 예절 안전 뭐 그 사람이 튜닝해준 방향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지시문 예제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걸, 뭐 예를 들어 예절 있게 대답하세요 하면 예절 있게 대답하는 법을 배우고, 뭐 사람이 좋아하는 답을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취향 정렬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무엇이 좋아지냐면은 이제 코딩이나 추론 같은 특기가 생기게 됩니다. 각 모델에 여러 개의 모델이 있었을 때 각 모델이 자기가 잘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은 A라는 일을 잘하고 어떤 모델은 B라는 일을 특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 사용도 바로 가능해지는 거고, 뭐 안전성도 같이 챙겨집니다. 막 이렇게 필터해야 될 것들, 필요한 말들을 피하는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 학습만 끝냈을 때는 약간 기본기는 탄탄한데 아직 잘 무뚝뚝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라면, 그렇게 후학습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취향이 생기고, 뭐 코딩은 수수께끼 반같이 뭐 자기가 어떤 취향이 생기고 문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국어, 코딩, 추론
뭐 도구적인 것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8개의 언어로 질문에 답하고 고품질의 코드도 쓰고 복잡한 추론 문제도 풀고 별도 설치 없이 도구도 바로 쓴다. 그래서 팀플 잘하는 우등생 조수가 탄생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 사진이나 영상, 음성까지 눈기 달아주는 멀티모달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근데 아직은 이건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3에 그림이나 영상, 소리 감각을 붙이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연습하게 되는데 멀티모델 인코더 사전학습 같은 경우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이제 그림과 글 설명상을 많이 보여주며 그림 내용과 글 설명의 연결고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 내용과 문장을 매칭시켜서 이게 그 멀티모달 인코더 사전학습에서 이미지 인코더의 역할이 이렇게 시킨다는 거고 음성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대신 소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일부를 가리고 스스로 채워넣는 거, 소리에 대한 컨텍스트를 맞춰봐라 이런 것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의 규칙을 익히는 게 소리 인코더, 즉 음성 인코더입니다. 그래도 말을 하다가 중간에 삐 되면은 이 삐 되는 부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음성 인코더의 역할이고 이 두 개의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 음성 인코더 말고 비전 어댑터 학습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 어댑터는 뭐가 되냐면은 이미지 인코더가 뽑은 그림 정보를 언어 모델이 알아듣게 번역해주는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 상으로 그림 표현을 말과 딱 맞게 정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때 언어 모델 뇌는 건드리지 않고 인코더와 어댑터만 주로 손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댑터를 위에 얹어서 여러 프레임 정보를 모아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거고 뭐 쉽게 비유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에서 온 신호를 통역사가 국어로 바꿔서 그 모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어떤 이거 이미지가 오면은 이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언어의 정보로 바뀌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언어 모델이 알아듣게 번역해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어떤 서양에 대한 그 데이터가 올 때 서양 말을 쓰지 말고 한국어로 바꿔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음성 어댑터 학습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음성 어댑터 학습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음성 인코더가 만든 소리 표현을 언어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이나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미세 조정에서 어댑터와 인코더를 함께 다듬을 때 역시 언어 모델 본체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이제 텍스트가 음성 시스템에 붙여서 말하기까지 해주고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소리 표현을 언어 모델이 알아들 수 있도록 한국어로 바꿔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과 영상 속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멀티모달 라마3가 되었다. 근데 아직 멀티모델은 개발 중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라마3는 2단계로 키운다. 사전학습과 후학습이 있다. 사전학습에는 기본기, 즉 도서관에 있는 배경 지식을 전부 다 미리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 후학습 같은 경우는 사전학습에서 만든 그런 지식들을 그 개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의 방향을 정해 주는 거죠. 뭐 예절을 배운다든가 코딩을 배운다든가 너는 코딩을 잘해. 너는 추론을 모델이야. 넌 추론을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후학습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게 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모델은 15.6조의 토큰을 사용을 하였고 처음에는 8,000개의 토큰이었지만 나중에는 12만 8,000개의 문맥 토큰까지 익힐 정도로 언어 지식을 깊이 익혔다. 그래서 후학습으로 지시 잘 따르고 코딩 추론 도구로서도 잘 역할을 하는 라마3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라마3는 이미지, 비디오, 음성 같은 경우는 각각 인코더와 어댑터가 연결된 언어 모델에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다국어, 코딩, 추론, 도구, 멀티모델까지 되는 만능 어시스턴트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라마3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학습을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언어 모델 사전 학습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학습의 말뭉치 큐레이션과 필터링이 필요하고 첫 번째로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아키텍처 및 모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대응 스케일링 법칙의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에서 효율적인 사전 학습을 위한 기법이 개발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사전 학습 레시피의 개발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각각 별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전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2023년 말까지 지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언어 모델 사전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 제거 방법과 데이터 정제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토큰을 얻게 되는 거고요. 개인 식별 정보가 대량 포함된 도메인과 성인 콘텐츠로 알려진 도메인은 제거한다. 즉, 프라이버시가 아니면 19금 같은 데이터는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데이터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사용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웹에서 얻고 아래의 정제 과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PII 및 안전성 필터링, 즉 다른 완화 조치들과 함께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 또는 PII가 대량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웹사이트의 데이터, 다양한 메타 안정성 표준에 따라 유해하다고 평가된 도메인, 그리고 성인 콘텐츠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의 데이터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필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추출 및 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잘리지 않은 웹 문서의 원시 HTML 콘텐츠를 처리해서 고품질의 다양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HTML 콘텐츠를 추출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일러플레이트 제거의 정밀도와 콘텐츠 재현율을 최적화하는 커스텀 파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일러플레이트 제거를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뽑은 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 맞아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뽑은 게 몇 개인지, 이게 바로 정밀도와 재현율이거든요. 정밀도 같은 경우는 내가 뽑은 것들 중에 내가 진짜 뽑아야 될 게 몇 개인지에 대한 것이 정밀도, 재현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뽑아야 될 것들의 개수입니다. 실제로 뽑아야 될 것들 개수 중에 내가 진짜로 뽑은 것들의 개수. 그래서 이 두 개를 최적화하는 커스텀 파서를 구축했으며,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은 사람 평가, 휴먼 에볼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파서 품질을 평가하였고, 기사형 콘텐츠에 최적화된 널리 쓰이는 서드 파티 HTML 파서들과 비교한 결과 그, 그 메타의 파서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및 코드 콘텐츠가 포함된 HTML 페이지는 해당 콘텐츠의 구조를 보존하도록 신중히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수학 콘텐츠가 종종 사전 렌더링 등 이미지로 제공되고 수식이 ALT 속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의 ALT 속성 텍스트로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제 구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했고, 웹 데이터 위주로 학습되는 모델의 경우 마크다운이 일반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 성능이 해롭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모든 마크다운 표식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URL, 문서, 각 그 텍스트 라인 수준에서 여러 차례 중복 제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URL 수준 중복 제거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URL 수준 중복 제거를 수행하였고, 각 URL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가장 최신의 버전만 유지합니다. 문서 수준의 중복 제거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전역 민 해시 기반 중복 제거를 수행하여서 거의 중복 문서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라인 수준 중복 제거 같은 경우는 CCNet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적인 라인 수준 중복 제거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3천만 문서로 구성된 각 버킷에서 6회 초가 등장한 라인은 제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동 정성 분석, 사람이 실제로 손으로 하는 정성 분석에서는 라인 수준 중복 제어가 내비게이션 메뉴, 쿠키 경고 등 웹사이트의 잔여 보이트 플레이트뿐 아니라 빈번히 등장하는 고품질 텍스트도 제거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경험자 평가에서는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전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설명을 한 건데,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 학습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세상을 잘 이해하도록 미리 공부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공부 자료를 모으기, 즉 이 필터링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무슨 성인 자료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또 큐레이션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를 저장할 뇌 크기, 연습량을 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는데, 스케일링 법칙은 아까는 축구 선수 피지컬로 얘기했죠. 뇌 크기, 여기서는 뇌 크기라고 합니다. 뇌 크기, 그리고 연습량, 그리고 효율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엄청 크게 그리고 빨리 배우는 방법을 효율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배우는 순서와 방법 레시피를 정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전학습 같은 좋은 자료 모으기를 자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큰 도서관에서 깨끗하게 정돈되고 그 중요한 정보들만 모을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의 지식을 쓸 거냐면은, 이때 당시는 2023년 말까지 인터넷 등 여러 곳에서 많은 글을 크롤링해왔다, 모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자료만 남길 겁니다. 그래서 PIL, 안정성 필터를 이용해서, PIL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잔뜩 있거나 유해한 성인용 내용을 알려진 웹사이트는 통째로 제외했고, 그래서 위험한 자료를 걸러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웹 문서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건데, 텍스트 추출, 즉 정제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HTML, ML을 보통 껍질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글만 쏙쏙 뽑아낼 거다.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빼고 소위 말하는 알맹이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플레이트는 쓸모없는 메뉴, 광고, 쿠키, 쿠키 경고 이런 거는 지우고, 어떤 특정 기사의 본문과 내용만 잘 추출하는 파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서가 그 사람이 직접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널리 쓰이는 다른 파서들보다 기사형 콘텐츠를 덜 잘 크롤링 해오더라, 잘 긁어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코드가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수식 고조나 코드 블록이 망가지지 않게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고, 가끔은 이제 수학식이 이미지로 되어 있고 ALT 속성의 수식 글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챙겨서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해 보니까 마크다운 표식은 일반 텍스트 모델은 오히려 방해를 해서 싹 제거했고요. 예를 들어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신문 같은 데서, 실제 그 종이 신문에서 메뉴, 광고나 메뉴는 전부 다 지우고 기사 본문만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게 웹 문서에서 텍스트 뽑아내기, 그리고 그게 파서로 수행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때 중요한 거는, 같은 데이터를 계속 같이 가져오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제거를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중복 제거를 했느냐, 같은 글이 여러 번 있으면은 그 모델이 같은 걸 계속 외워서 공부가 되게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중복을 없애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URL 수준에서 같은 URL이라도 가장 최신 것만 가져오겠다. 즉 같은 기사 주소만 있으면 가장 새 신문판만 가져오겠다는 거고, 문서 수준에서는 내용이 거의 같은 문서를 민 해시라는 방법으로 찾아서 싹 정리하겠다. 즉 내용이 거의 똑같은 책이면은 한 것만 내가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인 수준, 문장 줄 수준입니다. 이때는 CC넷 방식 비슷하게 줄 단위로 너무 자주 반복되는 문장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천만 개의 문서 묶음 하나에서 6번 넘게 나온 같은 줄은 삭제한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보니 이 방식이 가끔 좋은 문장도 덜컥 지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성능은 많이 향상되더라. 즉 대를 위해 소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는 메뉴 문장이나 쿠키 경고는 쓰레기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치우자. 그래서 가끔 좋은 문장도 치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책장이 더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모델이 틀린 정보나 쓸데없는 문장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왕이면 깨끗하고 다양한 좋은 문장에 효율적으로 배우게 하려고 미리 필터링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라마3가 더 정확하고 똑똑해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 휴리스틱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품질 문서, 이상치 과도한 반복을 포함한 문서를 제거하기 위해 휴리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복 앵글 앤 커버리지 비율을 사용해서 로그나 에러 메시지처럼 반복 콘텐츠로 구성된 라인을 제거하게 되고, 이러한 라인은 매우 길고 유일할 수 있어서 라인 중복 제거로는 필터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더티 워디 카운팅을 사용해서
도메인 차단 목록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성인 웹사이트를 필터링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큰 분포 기반 쿨백 라이브러리 발산을 사용해서 학습 말뭉치 분포에 비해 이상치 토큰이 과도하게 포함된 문서를 필터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 품질 필터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델 기반 품질 분류기를 적용하여서 고품질 토큰을 하위 선택하는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키피디아에서 참조될 만한 텍스트인지 여부를 인식하도록 학습된 패스트 텍스트 같은 빠른 분류기와 이전 버전 라마2의 예측값으로 학습된 더 연산 집약적인 로버타 기반 분류기가 포함됩니다. 라마2 기반 품질 분류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정제된 웹 문서 학습 세트를 만들고 품질 요구사항을 기술한 다음에 라마2의 챗 모델에게 문서가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한지 판단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이유로 디스틸 로보타를 사용해서 각 문서의 품질 점수를 생성을 하게 되고 다양한 품질 필터링 구성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코드 및 추론 데이터에서 딥시크 AI와 유사하게 메타도 코드 및 수학 관련 웹페이지를 추출한 도메인 특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코드 분류기와 같은 추론 분류기는 모두 라마2가 어노테이트 주석한 웹데이터로 학습된 디스틸 로버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일반 품질 분류기와 달리 수학적 영역, 스템 영역, 추론, 자연어와 섞여있는 코드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타겟으로 하도록 프롬프트 튜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코드와 수학의 토큰 분포는 자연어와 상당히 다르므로 이 파이프라인들은 도메인 특화 HTML 추출, 맞춤형 텍스트 특징 필터링을 위한 휴리스틱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다국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영어 처리 파이프라인과 유사하게 우리가 PIL2, 즉 프라이버시죠, 또는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제거하는 필터링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국어 텍스트 처리 파이프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패스트 텍스트 기반 언어식별 모델을 사용해서 문서를 176개의 언어로 분류를 하게 되고 각 언어별 데이터 내에서 문서 수준 및 라인 수준 중복 제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별 휴리스틱 모델과 모델 기반 필터를 적용해 저품질 문서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어 문서의 품질 랭킹을 위해 다국어 라마2 기반 분류기를 사용해서 고품질 콘텐츠가 우선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학습에 사용할 다국어 토큰의 양을 실험적으로 결정하였으면서 영어 및 다국어 벤치마크 성능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췄다라고 문서는 논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혼합 비율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고품질 언어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학습 데이터 혼합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의 비율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 혼합을 결정하는 우리의 주요 도구는 지식 분류와 스케일링 법칙 실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분류는 뭐냐면은 웹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 유형을 분류하는 분류기를 개발해서 데이터 혼합을 더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를 사용해 웹에서 과대 표집하는 데이터 범주를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다운 샘플링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혼합을 위한 스케일링 법칙이 뭐냐면은 최적의 데이터 혼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모델을 특정 데이터 혼합으로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해당 혼합에서 대형 모델의 성능을 예측하는 스케일링 법칙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혼합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새로운 데이터 혼합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후보 혼합으로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고 여러 핵심 벤치마크에서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혼합 요약을 하자면 최종 데이터 혼합은 대략 일반 지식 토큰 50%, 그럼 수학 및 추론 토큰 25%, 코드 토큰 17%, 다국어 토큰 8%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어닐링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소량의 고품질 코드 및 수학적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닐링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사전학습 모델의 주요 벤치마크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특정 도메인의 고품질 데이터를 업샘플링 하는 데이터 혼합으로 어닐링을 수행하게 되고, 어닐링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의 학습 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라마3의 진정한 퓨샷 학습 능력과 도메인 및 외학 일반화 성능을 평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픈 AI 당시 2023년을 따라서 메타 같은 경우 GSM 8K 및
매스 학습 세트를 어닐링이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어닐링은 사전 학습된 라마3 8빌리언 모델의 GSM M8K 및 매스 검정 세트 성능을 각각 24%, 6.4% 향상시켰던 겁니다. 근데 405빌리언 모델에서는 향상에 미미했는데 이는 아마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 강력한 인컨텍스트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갖고 있어서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도메인의 학습 샘플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닐링을 통한 데이터 품질 평가 같은 경우는 파크니의 논문하고 유사하게 어닐링이 소규모 도메인 특화 데이터셋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까지 학습된 라마3 8빌리언 모델의 학습률을 400억, 즉 40빌리언 토큰에 걸쳐 선형으로 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어닐링을 수행하여 해당 데이터셋의 가치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실험에서 새 데이터셋의 30% 가중치를 나머지 70% 가중치를 기본 데이터 혼합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닐링을 사용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평가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 소규모 데이터의 셋에 매번 스케일링 법칙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되게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공부 재료를 어떤 비율로 섞을지, 즉 훈련 재료를 어떤 비율로 섞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양념할지, 마무리 양념, 이게 뭐냐면 어닐링입니다.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혼합 비율을 정하는 것은 결국 스무디 레시피 만든 거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은 여러 데이터를 어떤 비율로 섞을지 잘 정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두 가지 도구를 레시피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지식 분류. 이건 뭐냐면은 웹에 있는 글을 예술, 엔터테인먼트, 과학, 수학, 이런 코딩처럼 종류별로 분류하는 게 지식 분류입니다. 왜 필요하냐? 어떤 종류, 뭐 예능이나 연애 쪽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이쪽으로 그 스무디의 맛이 치우치니까 너무 많은 거는 조금 넣고 너무 많은 건 조금 넣어서 이런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케일링 법칙 실험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계속 나왔던 거지만 작은 모델로 여러 레시피를 실험해보고 그래서 그거 결과로 큰 모델의 성적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컵케이크로 여러 컵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타입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서 먹어보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도 먹어보고 흑백요리사 같은 것만 봐도 여러 소위 말하는 자그마한 음식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고른 다음에 그 레시피를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스케일링 법칙을 실험하는 겁니다. 스케일링 법칙이 아니라 스케일링 법칙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레시피 같은 경우가 말을 일반 지식이 50%, 수학 초론이 25%, 코딩이 17%, 다국어가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 혼합 비율 정하는 겁니다. 지금 말한 건 데이터 혼합 비율입니다. 데이터 혼합 비율이 그래서 뭐 일반 지식 50%, 수학 초론 25%, 코드 17%, 다국어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닐링, 아까 말한 마지막에 정교한 양념을 살짝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스무디를 다 만들고 특정 재료를 조금 진하게 넣어서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즉 양념을 마지막에 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고품질 수학 코드 데이터를 조금 섞어서 마무리 학습을 하면은 이 어닐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즉 시험 트레이닝 밸리디티 이거를 넣지는 않습니다. 즉 학습용 데이터는 넣지 않고 그냥 진짜 새로운 문제를 이런 걸 넣지 않아서 그래야 진짜 새로운 실력이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어닐링의 효과가 뭐냐면 작은 모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8빌리언 같은 경우는 GSM8K 즉 초등에서 중등 수학 초론 그다음 매스 고난도 수학 성적이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S8K 플러스 24% 매스에서는 6.4%처럼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모델에서는 이렇게 실력이 늘었는데 아주 큰 모델 405빌리언에서는 이미 이렇게 실력이 상승되지 않았다. 왜냐? 이미 머리가 좋아서 이미 충분히 학습 추론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어닐링은 되게
낮은 수준의 수학 모델에서는 효과가 좋았지만 높은 수준의 수학 모델에서는 추가 이득이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미 내가 수학을 수학을 초등학교를 같이 가외를 하는 것과 고3을 가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3한테 초등학교 정도의 수학 문제집을 알려주면 이미 얘는 고3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쉽게 풀잖아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수학 문제 풀라고 그러면 처음엔 못 풀지만 어느 정도 문제 푸는 걸 알려줬을 때는 얘네들은 실력이 빨리 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초등학생한테 중학생의 문제풀이법을 알려줬을 때 나중에 초등학생의 실력이 느는 것이 보였지만 고3한테 중학교 때 푸는 수학 방법을 알려주면 그렇다고 고3이 더 수학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닐링에서도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닐링으로 새로운 재료 가치도 빨리 평가가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이제 작은 모델을 절반 좀 공부시킨 상태에서 학습률을 서서히 0으로 낮추며 새 데이터 30%, 기본 데이터 70%로 마무리 어닐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매번 큰 스케일 실험을 할 필요 없이 작은 비용으로 이 소규모 특화 데이터셋이 정말 도움되나를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큰 케이크를 굽기 전에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소스를 만들어 보면 여러 개 소스를 만들어 보고 이번에 임장처럼 이 소스는 내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 이런 소스를 찍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소스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재료도 빨리 평가하는 게 어닐링이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레시피, 즉 데이터 믹스는 지식 분류와 작게 굽는 실험, 즉 스케일링 법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레시피는 지식 분류와 작게 그러니까 작게 여러 개 굽는 실험, 즉 스케일링 법칙으로 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비율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 정보 50%, 수학 추론 정보 25%, 코드 정보 17%, 다국어 8% 같은 최종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어닐링이라는 것을 할 건데 어닐링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고품질의 수학 코드를 소량으로 조금 더 넣어서 맛을 더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분짜리 같은 경우는 이 미원을 조금 넣으면 효과가 아주 크죠. 하지만 막 대형 그 밥솥 완전 가마솥에서 미원을 조금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원을 어닐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닐링은 새 재료 가치를 빠르게 평가하는 맛보기 테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아키텍처라는 게 있거든요. 라마3는 이제 표준적인 밀집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모델 아키텍처 측면에서 라마 및 라마2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의 성능 향상은 주로 데이터 품질과 다양성의 개선 그리고 학습 스케일의 증가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라마2 대비 몇 가지 작은 수정을 적용했다고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적용했냐면 그룹 콜의 어텐션을 사용하였고 8개의 키밸류 헤드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추론 속도를 향상시키고 디코딩 과정에서 키밸류 캐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동일한 시퀀스 내에서 서로 다른 문서들 사이에 자기의 셀프 어텐션을 방지하는 어텐션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표준 사전 학습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매우 긴 시퀀스에 대한 지속 사전 학습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2만 8천 개의 토큰의 어휘를 사용했을 때는 토큰 어휘는 이제 틱 토큰이란 토크나이저에 10만 개 토큰에 더해 비영어권 언어 지원을 강하기 위해서 추가 2만 8천 개 토큰을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라마2 토크나이저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토크나이저는 영어 데이터 샘플에서는 압축률을 토큰당 3.17자에서 3.94자로 개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동일한 학습 연산형으로 모델이 더 많은 텍스트를 읽게 수 있게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특정 비영어 언어, 즉 한국어 같은 것에서 가져온 28,000개의 토큰을 추가함으로써 영어 토커나이징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압축 비율과 다운스트림 성능이 모두 개선됐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ROPE, 로프의 베이스 주파수 하이퍼 파라미터를 50만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더 긴 컨텍스트를 더 잘 지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용이라는 곳에서는 이 값이
컨텍스트 길이 32,768까지 효과점임을 보였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3의 4,050억 개의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126개 레이어, 토큰 표현 차원 16,384개, 그리고 128개 어텐션 헤드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은 8빌리언 때는 32개지만 405빌리언일 때는 레이어가 126개 레이어고, 토큰 표현 차원에서는 16,384개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128개의 어텐션 헤드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연산량 관점에서는 최적에 가까운 모델 크기를 만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얘기하면, 라마3는 이제 표준 트랜스포머라는 설계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미 검증된 공장 설계도죠.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건 유명하고, 제가 기존에서 영상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라마3의 손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더 좋은 재료, 그리고 더 크게 오래 훈련한 덕분이다. 그 중에 이제 GQA, 즉 정리정돈 팀장이 있는 주방은 그룹 투 컬의 어텐션이 GQA인데, 이거와 8개의 키밸류 헤드를 사용했다. 키밸류 헤드는 이제 셀프 어텐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요리사가 레시피를 찾을 때 자료 카드를 빠르게 꺼내서 보도록 정리정돈 팀장이 이 카드 서랍을 묶음별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답 꺼내는 속도, 즉 추론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랍, 즉 메모리를 적게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안에서 그룹 투 컬의 어텐션이 묶음별로 정리를 다 해뒀기 때문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텐션 마스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책과 책 사이가 섞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에, 한 시퀀스에 문서가 여러 개가 섞였을 때 문서 A와 문서 B를 몰래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가운데다 둡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컨닝을 금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언제 중요하면 아주 긴 글을 읽어서 추가로 훈련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서로 컨닝하지 못하고 서로 추론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12,800개의 토큰 사전, 즉 엄청 큰 단어 사전을 이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틱 토큰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영어 기반의 10만 개의 토큰과 비영어권을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해 28만 개의, 2만 8천 개의 토큰을 해서 총 12만 8천 개의 토큰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영어뿐 아니라 여러 나라 말 표현을 많이 담은 초대형 사전을 만들어서 영어 단어에서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도 알뜰하게 묶어서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글을 읽겠다. 영어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어권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로프 베이스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프라는 문장 위치 표시자의 눈금 간격, 즉 베이스 주파수를 50만으로 키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지셔널 임베딩에서 로프가 50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줄자를 아주 긴 줄자로 바꿔서 긴 이야기도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문장 위치 표시자인데 정확히 위치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긴 컨텍스트, 아주 긴 글을 더 안정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긴 글을 안정적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이 4,050억 개의 파라미터, 즉 405빌리언 같은 경우는 초호화입니다. 즉 플래그십 모델인데 레이어가 126개고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 16,384개고, 그 다음에 어텐션 헤드가 128개, 즉 동시에 보는 시선이 128개 있는 거고, 생산 라인이 아주 긴다는 거죠. 레이어가 126개라는 거니까. 그다음 작업대가 엄청 넓고, 이건 작업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감시 카메라가 128개 달린 초호화 공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이제 시간, 전기에 맞춰서 가성비가 최고가 되도록 스케일링 법칙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도는 표준 트랜스포머, 즉 널리 알려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고, GQA로 메모리도 아끼고 추론 속도를 높이겠다. GQA로 정리정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서 사이에 가림막을 계속 섞어놔서 가림막으로 나와서 문서끼리 섞이지 않게 섞임을 방지하게 되고, 이게 언제 중요하면 이 가림막에 있는 문서들이 많아져서 섞임에 대한 혼란이 심화될 때
긴글 훈련, 즉 긴글 훈련에 되게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사전 같은 경우는 12만 8천 개 사전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영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영어 것도 섞어서 더 다양한 언어와 더 다양한 여러 추론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초호화 스펙 126 레이어나 뭐 이런 멀티헤드가 128개나 엄청나게 초호화로 해놨다라는 겁니다.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학습 연산 예산이 주어졌을 때 이런 플래그십 모델이죠. 이 플래그십 모델의 최적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스케일링 법칙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모델 크기를 결정한 것 외에도 대표 모델의 다운스트림 벤치마크 성능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스케일링 법칙은 일반적으로 특정 벤치마크 성능이 아니라 다음 토큰 예측 손실만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법칙은 작은 연산 예산에 수강된 사전학습 실행을 기반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잡음이 크고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운스트림 벤치마킹 성능을 정확히 예측하는 스케일링 법칙을 개발하기 위한 2단계 방법론을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운스트림 과드에서 연산 최종 모델의 음의 로그 우도와 학습 플롭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운스트림 과제에서 음의 로그 우도와 과제 정확도를 상관시키는데 이때 스케일링 법칙 모델가 더 높으면 연산 플롭스로 학습된 이전 모델들을 모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특히 라마2 이전 모델이죠. 모델 2 패밀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은 연산 최적 모델에 대해 특정 학습 플롭스가 주어졌을 때 다운스트림 과제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전학습 데이터 혼합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스케일링 법칙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과 문제집 두께 균형의 찾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해진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거든요. 즉 소위 말하는 플롭스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두꺼운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최고의 성능, 최고의 연습량을 해서 가져올 수 있을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얇은 문제집으로 하면은 실력이 덜 늘겠죠.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두꺼운 문제집으로 하면은 그 문제집 공부하느라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예전 법칙은 이제 모두 보통 이제 다음 단어 맞히기 점수만 예측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잘 맞추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한계 두 번째로는 작은 규모 실험으로 만든 법칙은 잡음이 크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좀 큰 수능이 아니라 교육청 시험 정도 보고 수능 잘 볼 거야 이러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수능을 잘 보는 걸 예측하려면 9평 정도는 봐야 수능을 잘 본다고 예측할 수 있지 3월 모의고사 봤다고 수능을 잘 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시간하고 모의고사 난이도 점수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최적 즉 가성비 최고 모델만 골라서 공부 시간을 늘렸을 때 모의고사에서 틀린 정도 즉 이걸 바로 음의 로그 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줄어드는지 상관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실력대의 학생만 모아서 공부 시간이 늘면 틀린 개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프로 그리기 그게 바로 음의 로그 우도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성적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 점수를 수능 성적과 연결해서 예전에 고3들 작년 고3 선배들 그게 뭐죠? 라마2 같이 데이터도 같이 더 써서 더 믿을만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점수와 실제 성적을 일치시키는 변환표를 만들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즉 요약을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때 개발자들은 정해진 연산 예산에서 모델 크기를 가성비로 최고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단어만 보고 실제 성적을 예측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연구자들은 공부 시간과 틀린 정도의 관계, 음의 로그도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틀린 정도와 실제 정확도 간의 연결을 해서 주어진 연산량에서 실제 시험 성적을 예측 가능하도록 방법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스케일링 법칙은 실험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6 곱하기 10의 18 플러스부터 10의 22 플러스 사이의 연산 예산을 사용해서
모델을 사전 학습함으로써 스케일링 법칙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각 연산 예산에서 우리는 40밀리언부터 16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의 범위들을 사전 학습하고 연산 예산별로 일부 모델 크기만 선택해서 학습합니다. 이러한 학습 실행에서는 2000스텝 선형 워밍업이 포함된 코사인 학습률 스케줄을 사용하고 있고, 피크 사용률은 모델 크기에 따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사이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코사인 감소 같은 경우는 피크 값이 0.1까지 감소하도록 설정하였는데, 각 스텝의 웨이트 감소는 해당 스텝 학습률의 0.1배로 설정하였습니다. 연산 스케일별로 고정 배치 크기를 사용해서 배치 크기는 250K, 즉 25만 개에서 4밀리언, 400만인가요? 40만인가 범위로 배치 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로부터 이제 어떤 게 도출되냐면은 그림 2에 여기서 보시면 아이소 플롭스 곡선들이 나오죠. 이런 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손실은 별도의 검증 세트에서 측정이 되는데, 이 측정된 손실 값을 2차 다항식으로 피팅하고 각 포물선의 최소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최소점을 해당 사전학습 연산에서는 연산 최적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러한 식별된 연산 최적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연산 예산에서의 최적 학습 토큰 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연산 예산 C와 최적 학습 토큰 수 사이에 같은 거듭 제곱 법칙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림 2의 데이터를 사용해 A와 그 알파를 피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팅한 결과 피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피팅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모델스에서는 핏 스케일 로우로 필리렉션 SQL이 나와 있죠. 피팅한 결과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출된 스케일링 법칙을 3.8 곱하기 10의 25 플롭스까지 외삽하게 되면은 402 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16.5 토큰으로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이 시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25 이 결과에 따라 파라미터 모델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법칙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16.5 토큰까지 학습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찰이 뭐냐면은 연산 예산이 증가할수록 아이소플롭스 곡선이 최소점 주변에서는 더 평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델의 크기와 학습 토큰 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조금 변하더라도 대표 모델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강건하다는 뜻이고, 이런 관찰에 기반해 최종적으로 405B 파라미터, 405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대표 모델을 학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계속 405빌리언을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405빌리언을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스케일링 법칙을 통해서 3.80에 25 플러스까지 외삽을 하게 되니까, 그 외삽을 하게 되니까 결국 405 파라미터를 가진 게 맞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과제 성능을 예측을 하게 되면은 도출된 연산 최적 모델을 사용해서 대표 라마3 모델의 벤치마크 데이터 성능을 예측을 하게 되었고, 이제 먼저 벤치마크에서 정답에 대한 음의 로그우드와 학습 플롭스 사이를 선형으로 상관시킵니다. 이 분석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혼합으로 최대 10의 22 플러스까지 학습된 스케일링 법칙 모델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스케일링 법칙 모델과 라마2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로그우드와 정확도 사이의 시그모이드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크 챌린지 벤치마크에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합니다. 위가 그림 4입니다. 그래서 4자릿수 규모로 외삽한 이 2단계 스케일링 법칙 예측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대표 이게 라마3 모델의 최종 성능을 약간 과소 추정하는 데 그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쉽게 얘기해서 뭐 과자 굽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자 굽기 리허설. 그래서 5분 시간이 뭐냐면 연산 플러스 예산. 그래서 이걸 여러 크기 즉 여러 시간으로 잡고 작은 케이크를 굽는 것부터 엄청 큰 케이크를 굽는 데까지 여러 사이즈를 시험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5분 시간은 연산 플러스 예산이라는 거고, 자그마한 크기, 뭐 손톱만한 크기 케이크와 집채만한 크기 케이크를 다 구워봤어요.
그래서 굽는 법은 일정한 온도와 시간 스케줄, 여기서는 워밍업, 코사인 스케줄, 웨이트 감쇄, 배치 크기들, 이게 바로 온도 스케줄이라고 하려면은 잘 지켰고, 그 결과를 어디에다 그렸냐면은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개의 다양한 케이크들을 구해보고 그 구운 것에 대한 결과물을 여기다 곡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사이즈의 케이크가 제일 맛있는지 보는 케이크예요. 그럼 이 곡선은 뭐냐면은 같은 예산 안에서, 같은 굽는 시간 안에서 최고점을 찾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습 예산일 때 모델이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성실이 별로다, 성적이 별로다, 맛이 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을 2차식으로 맞춰서 2차식으로 변형을 해서 가장 낮은 점을 찾으면 그 점이 그 예산에서 가성비 최고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적 토큰수는 어떻게 정하냐? 연습량 공식인데 그 예산 C와 최적 연습 토큰 수 사이에 그 힘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값을 맞춰봤습니다. 데이터를 맞춰보니 A는 0.53, 그리고 B는 라지 A는 0.29가 나왔다. 여기 있죠. A는 0, 알파는 0.53, A는 0.29,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핏 라인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그래서 이 공식을 더 큰 예산, 즉,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지금 그림이 없어서 살짝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특정 연산 예산에서 최저학습 토큰 수를 예측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산 예산 C와 그다음에 최저학습 토큰 수 n 별 C 사이에 거듭 제곱 법칙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다항식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선형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결과 알파 0.53, A 0.299가 나왔고, 이걸 통해서 더 큰 예산까지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해보니까 약 402 빌리언 파라미터의 16.55 토큰이 적당하다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05 빌리언으로 정해서 이 405 빌리언이라는 케이크 크기가 우리가 최대로 그릴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케이크 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커질수록 포물선은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최소점 근처에서 모델 크기와 토큰 수가 조금이라도 달라도 성능이 크게 안 떨어지는, 즉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 시험 점수는 어떻게 예측하냐? 수능 점수 어떻게 예측할 거냐?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능으로 가는 2단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는 건 주로 틀린 정도였거든요. 그게 뭐죠? 음의 로그였는데,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수능 점수잖아요. 그래서 두 단계로 이 수능 점수를 예측하겠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연습 그 모의고사에서 틀린 정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모의고사에서 틀린 정도를 했을 때 이 틀린 게 어떻게 틀린 정도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틀린 정도와 실제 수능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맞춰서 미리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온 성적을 음의 로그우드로 정사를 시키고, 음의 로그우드와 실제 수능 문제에서의 관계를 확립을 시키면 내가 이 실제 가짜 문제를 몇 개를 풀었을 때, 즉 모의고사를 몇 개를 틀리고 뭐가 맞았을 때 실제 수능을 맞출 수 있는 관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뛰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론은 시그노이드를 맞춰서 NN을 점수로 바꾸는 표로 만들고, 그렇게 돼서 라마3의 성적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라마3가 모의고사만 풀어서 수능 성적을 풀 수 있는 관계를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실제로 해보니까 예측이 꽤 정확해서 최종 성적을 조금 낮게 잡아야 될 정도. 왜냐면 너무 최종 성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스스로의 성능을
스펙을 깎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수능 성적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등급 최소 2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예산에서 여러 사이즈 모델을 시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이소플롭스 곡선으로 최소 사이즈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왼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최소점은 그 예산의 연산 최적 모델, 즉 가성비 최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NC가 0.29, 여기 A가 0.299죠. A 0.299가 넣고 알파의 0.537을 넣고 그다음에 했을 때 큰 예산 3.8 곱하기 10의 25승이면 400이 빌리언 그리고 16.5 토큰이 접근을 하였다. 근데 우리는 405 빌리언을 채택을 하였다. 그래서 예산이 커질수록 곡선이 평평하고 근처 선택은 튼튼하게 된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 플롭스와 NLL 음의 로그 우드와의 관계를 결정해주고 음의 로그 우드와 실제 정확도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주면은 이 플롭스를 통해서 실제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꽤 정확하고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우리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니까 낮출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합니다.